이번 총선 때 후보들 어떤 거 주로 보실 건지, 어떤 후보 뽑을 거예요? 일단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들. 그래도 이제 요즘에 저출산이다 뭐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걸로 아마 보고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떤 거 이득이라면 어떤 거 취업? 네, 그쵸. 취업이나 돈 버는 거 그쪽으로 보고 뽑아야죠. 아무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경제를 살려주고 재래시장을 살려주는 사람을 나는 뽑고 싶어. 재래시장이 살아야 국민이 살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투표 하실 건가요? 예, 합니다. 주로 어떤 면을 보시고? 사람 국회의원 자격 있나 하는 것을 던데임 보고서 할 거예요. 뭐 남 비판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발전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좋지, 남 비판해 갖고 뭐 어쩌 이런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투표는 하실 건가요? 아야 해야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인천 시민, 경기 도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오늘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 경기 지역의 판세를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가 달린 경기 지역의 상황들 짚어봤고요. 오늘은 인천광역시로 가겠습니다. 13개 의석의 향방이 어찌 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기 지역에 비해서 의석수가 많지는 않지만 인천은 매 선거마다 전체 선거 판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인천에서 표를 많이 얻은 정당이 전국적으로도 승리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신 두 시당위원장 모시고 이번 총선의 필승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맡고 계신 배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재선 의원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맡고 계신 김교흥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멀리 수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배 의원님, 이번 네. 22대 총선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지역은 뭐 누가 뭐래도 인천 계양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6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해서 당선됐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저희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 정권 창출에 따르는 정책을 하려면 법안을 300개 정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100여 개도 제대로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체제에서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선 불복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대표적인 인사가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건 거죠. 본인이 국회의원 3번 그리고 장관도 하고 광역단체장을 2번이나 했는데, 비행기라는 것은 양력을 받아서 맞바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대를 꺾고 우리 이 당에 기여를 하고 본인의 이 정치적인 역량도 더 키우고, 그리고 결국은 계양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목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원 전 장관이 계양을 선택을 한 뒤에 이재명 저격수다 이런 별명도 얻었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인천 계양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게 2004년 17대부터 내리 4번의 선거에서 다 민주당이 이긴 곳이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승리를 목표로 하시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선거하실 생각이세요? 이번 선거가 명령대전 또는 대장동 대전이라는 별명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계양구 구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 8년간 인구가 계양구에서 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렇게 신도시고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더디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우리 당 후보가 잠깐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그곳은 그야말로 민주당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발이 안 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배드타운만 된다는 것은 이번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아마 계양 구민들도 느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장관을 한 능력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과 그리고 현직 시장과 이렇게 손을 붙잡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계양 구민들이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뭐 계속 선거에서는 져왔지만은 그 이전에 그 20대 총선, 21대 총선, 22대 재보궐 제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각각 우리 후보가 얻은 퍼센티지가 31%, 38%, 43%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네. 배준영 의원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출마하시는 거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김경호 의원께서는 이번 계양을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저는 이제 그 상대당 대표 선거구에 저격수라는 표현을 쓰고 뭐 돌멩이를 치워야 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후보로 나오는 이런 정치 풍토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풍토가 되다 보니까 정치가 양극단으로 아주 극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양을이 이 서북부권에서는 강세 지역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뭐 강세다 약세다 이런 지역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양 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그 인구가 자꾸만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30만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하고 거기에 철도도 넣고 뭔가 정책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서 계양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선거가 보니까 이 너무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을 완전히 선거만을 생각해오고 지금 2년 동안 달려온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이.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여당에서 고민을 하고 자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 나왔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계양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왔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계양을이 뭐 아주 관심을 받는 지역구가 되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김경호 의원께서는 어쨌든 뭐 본인 선거도 치러야 되지만 인천 선거 전반적으로 또 다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당 차원에서 계양을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그 계양구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원래 후보가 당협위원장 오래 하면서 몇 번 이제 출마를 했던 분이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원 전 장관을 이제 공천을 했는데요. 저는 원 전 장관이 이거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뭐 다른데 갈 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선거를 통해서 프로파간다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원 장관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평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 예타까지 다 끝난 거를 종점을 변경하고 이러면서 또 1타 강사까지 자처하면서 이 활동을 해왔던 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계양구 주민들이 분명히 이 심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시당 차원에서는 이제 계양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함께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유동규 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분도 이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면서 계양을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개항을 선거 상당히 네거티브로 흐를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근데 이제 뭐 대장동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식상해 있거든요. 한 사건과 한 사람에 대해서 300번 이상 압수수색하는 거는 전 세계에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한 것도 그 하나의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자꾸만 이제 상대당의 대표를 기스내고 상대당을 위축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권이 2년 동안에 과연 그럼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본인들의 한 과오를 이번 그 개항을 선거에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양구 주민들과 우리가 호흡을 하고 민심을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양구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양구 주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계양 구민들만 보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배 의원님,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계양을 출마 이 득실을 좀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유동규 씨는 이번 재판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2000년서부터 시민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할 때 늘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본인이 당선되기 나왔다기보다는 이재명이 무엇이 잘못됐나 그것을 국민들한테 좀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벌써부터 원희룡, 이재명 그리고 유동규 3자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희룡 장관이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앞서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 정략적인 이유로 계양구에 몸을 맡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는 안 한다고 그 취소하고 반대했던 사안인데 계양구로 가고 나니까 그걸 다시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계양구 구민들의 삶을 통틀어서 봐갖고 그걸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기에 몸을 맡겨서 결국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대표가 돼서 또 이제 연명하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계양구민 전체가 방탄이 되는 이런 사태가 되지 않았나 좀 우려합니다. 자, 이 일각에서는요 선거운동 말미에 유동규 전 본부장, 원희룡 전 장관 이거 후보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단일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뜻이 맞으면은 뭐 단일화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이제 단일화하는 게 뭐 표심을 극대화해 갖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지사가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불행한 일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꺼려집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인물들이 4분 정도 그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재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재판이 늦어진 게 재판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건을 불행한 사건을 당하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늦어져서 4월 10일까지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만약에 그것을 판단 못하고 심판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4월 10일 날 유권자들이 아마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선거구 백정이 아직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선거 사무소가 있는 계산 3동 여기를 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양갑으로 편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중앙선관위가 냈습니다. 네. 자, 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니까 인구가 이 갑 지역, 계양구 갑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계산 13동을 갑으로 보내고 작전 서운동을 을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이제 동별 특성을 보면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을 지역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가는 을 지역이 약간 더불어민주당이 좀 오히려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저는 뭐 꼭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고 이게 어차피 계양구나 여기는 하나의 이 연동돼 있는 선거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GTX DY자라든가 GTX E 노선 이런 것들도 하나로 지나가고 강화와 계양 고속도로도 이게 하나로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거기서 크게 차이를 갖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계양 갑이나 을이나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양을 선거구는 이 정도로 좀 짚어보고 이제는 인천광역시 전체 13석 의석의 방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네. 지난 4년 전 총선 때 네. 자, 민주당이 13개 의석 가운데 그렇습니다. 11개를 네.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추세, 이런 추세가 이번 선거에도 뭐 당연히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뭐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항상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이 민심의 배라고 하는 거는 민심은 배를 잘 띄워서 순항도 시키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선거에서나 유리한 국면일지라도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10 총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벌써 총선 기획단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중앙하고 소통하면서 이번 4.10 22대 총선의 공약을 지금 거의 다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당 차원에서 민주청년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벌써 3기를 배출해서 2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각 지역에 배치가 돼 있고 또 실버 노인대학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정치에 대한 생각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양한 계층과 이 직능단체 여기하고의 소통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4.10 총선을 최대한 정책적인 접근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배준영 의원님, 네.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천을 탈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8년 전 총선 때는 사실 그때는 12개 선거구였는데 이게 양당이 절반씩 나눠 가졌거든요. 네. 저번 선거에서는 뭐 거의 참패를 했습니다. 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부족해서 진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표를 보면은 근소한 차이로 좀 저희가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은 전체적인 표수로는 저희가 인천 전체에서는 한 석밖에 얻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겪었죠. 그래서 인천이 사실 뭐 공항과 항만이 있고 농촌, 어촌, 뭐 신도시가 있고 섬과 있고 NLL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메터 역할을 했는데 인천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메터 역할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해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로메터 역할도 하지만 참 바람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에는 어려웠지만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당위원장을 하고 공관위원장도 했는데 총 10개 기초단체 중에 저희가 7개를 승리했습니다. 이제 무소속까지 하면 8개가 됐는데 그렇고 시의원도 2명에서 26명으로 3분의 2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인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인천에는 좀 사법 리스크가 상대당에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그
돈봉투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13개 지역구에 몇몇 지역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거의 연루된 것으로 돼 있는데 뭐 사실 결과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또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인천만의 특징으로서 이번 선거에 좀 달리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번 총선 때는 참패를 했지만 그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 이런 등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네. 올해 22대 총선에서 네. 우리 배 의원님 보시기에는 몇 석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구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남쪽은 대체로 우리 당, 북쪽은 민주당이라는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미 무너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으로서는 최대 험지인 계양구 을에 저희가 이기겠다고 제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석 다 이기는 게 목표고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 인천 지역에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당에 대한 지지가 좀 늘어지는 것을 이제 디지털적으로 또는 거리에서 만나는 아날로그적으로 제가 좀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당무감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그리고 그 범죄에 따른 도덕성 평가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평가가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 공천이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우선 추천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발표하는데 제가 볼 땐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동훈 지도부가 새로운 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좋다고 봅니다. 자, 김 의원님, 이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네거티브보다는 지금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그다음에 지역 발전에 대한 과제 이런 거로 승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인천 상황을 보면 뭐 구도심 재개발이라든가 또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제 서울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일부는 인천, 일부는 경기 남부권으로 이제 인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인구 분포도라든가 또 이 주거 환경에 따라서 선거의 행태 분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유독 인천만이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특히 저희 인천 서구는 더 1위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잘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인구가 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인천은 이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라든가 또 교통 문제가 이제 지금은 GTX가 발표는 났습니다만은 그것도 잘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5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인천을 뭐 거의 패싱하다시피 해서 김포까지 가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전소가 인천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런 환경 위에 오염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하이 잘 대책을 세우고 친환경적으로 바꿔주느냐 이런 정책적 접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 의원님, 이제 방금 이제 김규영 의원께서도 이 정책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현안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철 1호선이 달리는 경의선 철도 그리고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이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요건 뭐 사실은 지역의 해난이기도 하고 뭐 올 1월에도 관련법이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자, 인천시당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네, 좀 패널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계양구에 오셔서 그 이제 전철 지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미 대통령 공약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난
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 선거 때 저희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총선 때 해서 법안도 우리 당에서도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려웠던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철도 부지를 이제 그 출자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는 개발 이익을 통해 갖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철도 지화법을 이제 활성화해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남북으로 철도가 125년 동안 갈랐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이 경인철도 지하화와 함께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김 위원장 그 지역구 이 가정동이 경인고속도로 그 종점이거든요. 자, 이 누구보다도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지만 그 지난 1기 때는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선에 대한 지하 고속도로 문제를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2년 만에 이제 제2차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에 이제 이걸 포함을 시켜서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예타를 했을 때는 일이 충분히 나왔는데 지금 KDI에서 예타를 한 결과는 일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와 인천시와 기재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원래 남청라 IC까지 지하고속도로가 이제 가는 건데요. 그거를 4km 구간을 단축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예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소음도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 넣어가지고 예타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국토 2차관의 답변을 며칠 전에도 받았고요.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한 18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제3연륙길 건너서 가게 되면 30분 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고 또 하나는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이 900원의 통행료를 받는데 지하고속도로가 되면 제가 2020년도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그 무료화 법률안을 제가 개정안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벌써 2.5배 이상의 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벌써 이미 초과했어요. 그래서 또 그 하도 정체돼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고속도로를 내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이게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배 의원님.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이 통행료 무료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거는 그 오래 전서부터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 집중력을 갖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뭐 GTX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자, 이거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 연장안 발표했지 않습니까? 김 의원께서는 그 연장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것도 제가 국토교통위 때 계속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그 당시 대선 때 후보가 공이다 GTX D Y자 노선과 이 노선을 넣었었죠. 그래서 작년에 그 결과의 발표는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3대 공항인데 실제로 대중교통은 공항철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억만 명이 넘는 그 인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송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엔 공항에서 GTX D Y자와 GTX E 노선이 출발해서 한쪽에 E 노선은 이 계양, 부천, 대장동으로 해서 강북 쪽으로 빠져나가서 구리가 종점이 되고요. 한쪽 노선 DY자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강남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남양주에서 또 갈라져서 한쪽은 남양주, 한쪽은 여주까지 가는 이 노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게 한없이 늦어지니까 GTX-D나 또 GTX-E 노선에 대해서 예탈을 면제하는 그 법률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배 의원님, 그 정부에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GTX 노선 연장안에 대해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굉장히 환영한다 이런 평가를 냈어요. 네. 배 의원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이를 또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할 생각이십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거는 우리 김경우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서부권의 인천 시민 100만 명이 다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김부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김포하고 부천까지만 연결한다고 해서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2월 1일 날 후보에게 직접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을 수렴을 해갖고 하겠다고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현실화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행스러운 거는 GTX-D Y뿐만 아니라, Y는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강남으로 가는 거거든요. GTX-E는 강북으로 갑니다. 이런 패키지 선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권이 이것을 기회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거고, 개인적으로는 또 영종 하늘도시의 전철역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부권을 우리 의원님이랑 사실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 영종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서구라든지 계양은 이제 같이 합심해서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하철 9호선 직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9호선이 이제 영종까지 들어오게 되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의 어떤 편리함을 우리가 증진시켜서 고루 균형 있게 잘 살게 하는 인천을 만든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시의 중요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1992년도부터 매립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찼죠. 2026년이면 이제 폐기물 반입이 중단이 됩니다. 배 의원께서도 국회에 들어가셔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요구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이 공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당으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인천, 서울,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가 다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언제까지 어떻게 묻을 것인지, 수도권 매립 관리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26년서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약간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26년서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이제 계속 예전대로 들어오는 그런 거를 전제로 했는데, 지금은 분리수거하고 있고 또 건설물 폐기물은 또 거기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력은 있는 걸로 말씀은 하시지만은, 어쨌든 서구 주민들의 정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꼭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인천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광역 소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각 구의 쓰레기는 각 군구에서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잘 정리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 의원님, 지난해 국감 때 이 문제 갖고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설전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왜 싸우신 겁니까?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참담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지만 이 쓰레기 대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유정복 시장하고 얘기한 건 그거예요. 이제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 4자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라.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도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빨리 매립지 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라. 이제 유정복 시장하고의 이제 설전은 뭐였냐면, 4자 협의체의 이 협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원래는 2016년도에 종료해야 되는 걸 25년까지 연장을 한 거고요. 25년도에도 쓰레기 매립지가 결정이 안 나면 3-209 잔여 부지의 15%를 또 열게끔 협약을 해놨어요. 이건 쓰레기 늑약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구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도 국감 가고 경기도도 가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약간 전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각장 하나, 상암동에 소각장 하나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주민들 반대로. 소각장도 못 짓는데 매립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 자기가 쳐야지 서울 시민들이 저희 지역군인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자기가 버린 쓰레기가 묻힌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저는 30년 넘게 인천 시민과 서구 주민들이 건강권, 환경권, 이 재산권의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매립지 종료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경 의원 보시기에 어쨌든 서둘러서 좀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거죠. 이제 소각제만 묻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22년도에 영흥도에다가 617억 원의 이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매립지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땅이 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면적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깊게 파서 소각제만 묻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해서 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자원 순환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오면 이 분리해서 태울 거 태우고 나머지 이렇게 조정을 하면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이 줄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은 건설 현장에서 없애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한다면 저는 서울시도 자체 매립지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는 이미 매립지가 한 9군데가 돼요. 작은 매립지가. 거기는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고요. 인천은 매립지 만든 데다 하면 되는 거고. 이러면 다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가 정리가 되거든요. 이걸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중에 잠깐 좀 말씀드리는데 그 영흥의 27만 평 에코랜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지역 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는 그 소각장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인천시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정권이 바뀔 때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흥 주민들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그 대단한 투쟁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뜻을 존중한다 그러면은 글쎄 이제 어느 한 곳에 쓰레기를 몰아서 예를 들어 서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구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좀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당의 공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네.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은 영입 인재들이 인천 지역 선거구 출마를 굉장히 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 뭐 이런 나비 효과를 노리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천 지역의 민주당 후보 선정 기준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어떤 점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을 좀 분석을 하면 물론 전에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도 있지만 우선 저출산이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인천 같은 건 평화의 문제 또 윤석열 정권의 이제 언론 탄압 문제 그 언론에 대한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민생 경제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이제 후보 영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이 수도권 본선 주자 확정 시기가 민주당보다는 좀 빠릅니다. 네. 뭐 이유는 뭐고
또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좀 빨리 후보를 확정했는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빠른 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이 121석인가 그런데 저희 17석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인데 선수가 빨리 나가서 날리고 경쟁력 있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그런 방침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하셨고 저도 공천기획단에 있으면서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빨리 후보를 확정을 하고 나가는 게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방침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순항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선거구 획정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의원님. 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어쨌든 이제 국회 본회의를 뭐 이르면 이달 말 29일쯤에 예, 처리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한석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인천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인천이 부산보다 인구는 35만 정도 적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인 18석이고요. 현재 인천은 13석입니다. 너무 불균형적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 한 석 늘어나도 14석이 돼도 부산과 4석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35만 차이에 이런 기형학적인 게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선거구가 하나 늘어난다는 건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인천 이번 4.10 선거에 하나 늘어나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보다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제 선거구 획정이 끝나서 2월 29일 날 통과돼도 공천하려면 10일에서 15일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선거 한 달 전에 후보 공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획정이 왜 늦어지냐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한 게 4개 선거구를 줄여야 4개 선거구를 늘릴 거 아닙니까? 4개 선거구 줄이는 데는 어디냐면은 부천, 안산, 노원구, 전라북도 이 4개를 줄여왔어요. 그러면 이 4개가 어떤 지역이냐? 민주당의 지지 성향이 좀 그 역대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좋은 지역이거든요. 이걸 4개를 다 줄이니까 정치는 여야 협상을 해서 선거법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저는 여야 지도부가 빨리 이 협상을 해서 선거구 획정이 29일 날은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배준영 의원님, 이게 한석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사실은 인천이 15석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에 한석을 저희가 늘린 것에 대해서 참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당만 유리하게 늘리지 않았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서구가 60만이 돼서 한석 더 늘어나고 그런 거는 그래서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전체가 한석이라도 늘어나서 상임위 한석이라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인천을 위해서 더 일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비례대표제 관련해 갖고 좀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늦게 정해 갖고 좀 늦었는데 이번에도 빨리 좀 타협이 돼 갖고 2월 29일 날 저희가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개특위 이렇게 해서 다 타협이 돼 갖고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서구 한석 늘어나는 게 민주당에 좋다는 얘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득표율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좋게 생각하셔야지 꼭 부천이 줄어든다고 해갖고 다른 것도 좀 같이 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여야가 협상할 때 여야의 이제 지지 성향을 보고 이렇게 조정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한쪽에 너무 밀리게 협상하는 경우는 기존까지 없었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끝으로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님,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해주고 지지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졌고 그 이후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와 인천시와 시의회 이렇게 한 몸이 한 뜻이 돼서 여러분들을 잘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저번 총선 때 승리를 계속 이어가야 될 또 과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왜 민주당을 이번에도 선택해야 되는지 짧게. 예, 우리 민주당이 제1당이 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제대로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지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들고 민생 경제가 팍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능력과 불통의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4.19 총선 때 반드시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몰아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심을 받들고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8일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을 이끌고 계신 이 배준영, 김교흥 두 의원 모시고 양당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들은 대립과 반목보다는 화합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시민들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